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내일 중대한 분기점을 맞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 전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논란을 이겨내고 과반 득표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관련 의혹 공세를 지렛대 삼아 역전 발판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역대 최대 확진자 수로 우려가 현실이 된 코로나 상황 먼저 알아보고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산세는 놀라우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또 다른 확산의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 현실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2,43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종전의 최고치였던 지난달 11일보다 200명 이상 많은 수치로 한 달여 만에 다시 최다 수를 경신한 겁니다.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서울이 903명, 경기 704명 등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1,747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수도권 확진자 모두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 역시 늘면서 추석 연휴 인구 이동 영향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실행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된 날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2.3%를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7.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부터 추석 연휴로 인한 수도권의 유행 전파가 나타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과 만남으로 추가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코로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지는 누적 확진자 현황을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우선 오늘로써 누적 확진자는 29만 5천여 명으로 30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일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두 달여 만에 1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게 지난해 1월인데 그때부터 올해 3월까지 10만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걸렸는데 점점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누적 확진자 10만 명 달성에는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후 4개월여 만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을 달성한 건데요. 지금은 그보다 더 짧게, 더 빠른 속도로 3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명절 여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입증하듯이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그 확산세는 놀라우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 총리도 얘기했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추석 전에 이미 연휴 이후에는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감염병 전문가들은요, 추석 연휴 이후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더라도 확산세가 내려올 거라는 기대는 되지 않는다. 연휴 기간 전국적 인구 이동과 접촉 증가로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의 말처럼 연휴가 끝나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방역에도 적신호가 커졌죠. 방역 당국은 고향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계시던 곳이 아닌 곳으로 이동을 하셨던 분들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추세로 간다면 5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확산세가 빠르게 누그러질 거란 긍정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 여파로 향후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3차 대유행의 고리였던 지난 추석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번엔 5차 대유행이 급속도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네, 이번 추석이 5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야기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카드를 쉽게 꺼내기 힘든 상황이 올 텐데요. 이 모두가 일상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내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라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계획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미 논의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접종 완료율 70%를 넘으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 접종일 텐데 아직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아직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이 57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해 접종을 미뤄온 고령자들과 개인 사정으로 접종 예약을 거듭 취소한 경우 또 부작용 우려 등을 다양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접종을 받지 않은 18세 이상 청장년층에 이달 30일까지 접종 예약 기회를 부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추가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미접종자의 예약률이 3% 미만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예방접종률을 높이면서 방역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꽤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접종을 예약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미접종자들이 아직 많고요. 그다음에 미접종자들의 예약률도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 정부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접종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젊은 사람들 또 IT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고연령자들이라든지 또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쉽지 않고 또 혹은 가짜 뉴스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또 오판에 의해서 이렇게 미접종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망을 통해서 특히 고연령자라든지 또 그 IT 기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자체의 접근 방법이 좀 시도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남판교 대장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무려 5,503억 원 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행정 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014-15년) 당시에는 미분양에다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요구하던 부동산 침체기인데 그 후에 집값이 2배로 오를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이죠.
이재명 후보 측이 진화에 나서고는 있는데 이게 자고 나면 또 새로운 뉴스들이 불거져 나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이죠. 이 때문에 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을 본 것이다 이러면서 진화에 힘을 쏟는 중이지만 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재명 지사가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서 특별검사 도입 법안 그리고 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정의당 역시 불로소득 복마전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의혹은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김모 씨 등 개인 투자자 7명이 만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지분 고작 7%만 갖고도 4천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잠적을 했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을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는데 야권의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사가 동문서답을 하거나 횡설수설을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데에는 매우 치명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혹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심각한 게 지금 천화동인 소유주라고 이제 명단이 나왔잖아요. 네. 관련자들. 예. 이분들이 한 분씩 보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잠적하고 있고. 네, 그래서 빨리 출국 금지를 해야 돼요. 저한테 제보 온 것 중에는 어떤 분은 뭐 미국 이미 도피한 것 같다라는 뭐 제보가 온 것도 있고요. 아, 실명 제보가 왔습니까? 예.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 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이 예상됨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인물을 꼽으라면 우선 이 사업으로 1,0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아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관계사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분 1.74%를 가진 남모 변호사인데 배당금으로 1,000억 원 넘게 가져갔습니다. 2009년 특정 업체 이 대장동 개발권을 달라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력도 있는 인물인데요.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남모 변호사가 최근에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로 떠났다고 합니다. 어제 하태경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과 JTBC 보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건데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한테 제보 온 것 중에는 어떤 분은 뭐 미국 이미 도피한 것 같다라는 뭐 제보가 온 것도 있고요. 천화동인 1, 2, 3, 4, 5, 6, 7 중에 한 사람이 해외 도피. 그렇죠. 같은 변호사업계에 있는 분이어가지고. 변호사 중에 한 그래서, 명이. 예, 그래서 좀 출국은 빨리 정지를 시키는 게 수사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 7사람, 네. 매개 1,000만 원도 안 냈는데 뭐 1,000배 이상의 수익이 떨어진,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민간 수익 사업으로 된 거를 자꾸 공영 이런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굽히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재명 시장의 기본 사기극이다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세계일보와 통한 국민의힘 관계자도요. 천화동인 소유주 중 한 명은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다른 인물도 현재 잠적했다고 했었죠. 여기에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모 변호사 역시 소속 로펌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아수라의 진실을 밝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하태경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어제 2차 토론회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화천대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남시청이 수용한 그 토지를 이용해서 5천만 원 투자에 500억이 넘는 1억 천금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좀 다뤄봤기 때문에 소위 말한 견적이 좀 나옵니다만은 이 자금 추적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칫하면 자금 추적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시간을 계속 지체하면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후보 사퇴하겠다, 공직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건 제대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는 감옥 갈 겁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논란의 화천대유의 전직 대법관과 특별검사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직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의 거물 인사 이름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새로 언급된 인물입니다. 과거 소속됐던 로펌을 통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몸담았던 법무법인과 이 법률 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또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 1, 2심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2017년부터 화천대유에서 이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이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이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한 상태고요. 이경재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고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 지사 측에 흘러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당사자들은 저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저렇게 호화 전관 변호사 위주로 과연 조문과 자문 역할을 맡긴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의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박영수 전 특검, 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참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대법관 중에 캐스팅 보트를 질 정도로 높은 수준의 대법관이 실제로 그 이름도 물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도 알 수도 없었던 회사에 가 있다든지 또 실제로 강찬우 지검장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을 맡았던 남모 변호사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후속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 그 회사에 가 있고 또 실제로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까지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실제로 법 제도에 의해서 실제로 법조인들이 5년간 그와 관련된 어떤 로펌이라든지 회사에 갈 수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이름에 오르내지지 않는 작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하고 또 이걸 보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일확천금을 번 거 아닙니까?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게 다 세금으로 들어갈 걸.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재판이라든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높을 수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주 그 회사의 격을 높이는 정도의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 이런 사람들을 맞으면 상당히 많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 섭외해 왔지 않느냐. 이것 두 개가 서로 간에 연관이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 회사에 선택할 부분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갈 곳이 없고 그 대신에 이름은 적고 오히려 또 대우는 좋은 그런 곳으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도 또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을 맡기 전에 했다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법무법을 그렇죠. 통해서 했다고 로펌의 하니까요. 대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을 맡고 있죠.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 2천여 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에 대장동 의혹 해명문을 올렸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잠시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단독 보도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간 김남국 의원이 해명에 나섰던 관련 목소리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질 대법관의 경우 이제 이재명 후보 과거 대법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예. 이분은 지금 이제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요. 고문을 한 것과의 어떤 링크, 실선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그 A 씨가 법조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고문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김 의원이 변호사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대장동 개발 사업 Q&A라는 제목의 파일을 올린 거죠. 전날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56쪽 분량의 똑같은 파일이에요. 네, 그 해당 같은 파일을 그 채팅방에도 올린 건데 김 의원이 어제 오전에 별다른 설명은 없이 해당 파일을 변호사 단체방에 올리자 곧이어 다른 변호사가 여기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올리냐 이런 반박문을 올렸고요. 대장동 홍보하고 반박하는 곳이냐, 정치는 여의도에서 해라 이런 등등의 변호사들의 항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파일을 공유한 지 7분 만에 정말 죄송하다, 파일이 잘못 올라갔다, 이 방에 공유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후에도 사과는 하면서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항의들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 설전으로까지 번지게 되니까 김 의원이 논란 2시간 만에 거듭 죄송하며 잠시 방을 나가 있도록 하겠다. 나가 있더라도 항상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은 잊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장문의 글을 남기고 대화방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제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모임 단체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다 이런 성명서를 내고 화천대유 먹튀 의혹은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는 등 정치권 이외 단체들의 반응들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화천대유와 얽힌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이 나란히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 이름들의 무게도 사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관심은 이렇게 막대한 배당금이 어디로 갔는가 그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과연 밝혀질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게 아니라서요. 지금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단독이. 그런데 이 자금의 흐름의 3가지 부분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의문이 이겁니다. 왜 이 화천 대유의 그 대주주와 그다음에 이모 씨 대표가 화천 대유한테 돈을 빌렸을까? 473억과 이건 지금 대주주가 빌린 돈이고요. 또 이모 대표가 2차례에 걸쳐서 또 돈을 빌립니다. 이 돈의 쓰임서 마지막 그럼 이 용도가 어디로 갔느냐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런 어떤 브릿지론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가 초기 자금을 조성을 할 때 같이 SPC에 들어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혹은 뭐 증권회사부터 돈을 빌려서 초기에 왜 이 돈을 줘야 되는 왜 그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해야 되는데 이 350억 원의 브릿지론이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단독이 뭐냐면 개인 3이란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한테 돈을 빌리고 그한테는 어떤 또 대가가 있었는가 누군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1호부터 7호까지의 그 천하대유인가? 천하동인. 네. 헷갈립니다. 네. 천하동인 투자한 액수가 놀랍게도요. 각각 다 10,000원 단위예요. 872만 원. 그다음에 보면은 8,721만 원, 5,582만 원. 10,000원 단위로 다 끝나요. 그런데 이 1호부터 7호까지 다 합쳐보면 딱 떨어지게 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떨어지게 3억을 맞추기 위해서 10,000원 단위까지 끊어서 1호부터 7호가 이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1호부터 7호까지의 개별적인 소유주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큰 그림 속에서 한꺼번에 1호부터 7호까지를 그림을 그렸던 어떤 소유주나 혹은 어떤 그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돌아오는 수익. 아직도 사실은 이 배당금이 안 끝났어요. 그 1호부터 7호까지는 이 분양과 관련해서 더 많은 지금 배당금을 더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배당금의 마지막 이 종착지는 어디냐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인물에도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첫 번째 인물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를 지냈던 유동규 씨인데요. 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에 일대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년 동안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주주 구성,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구조 등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이 인터뷰를 보니까 핵심 역할을 했던 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으로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것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발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런 인사 배경엔 10년 넘게 이어진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이 있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분당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 사무실로 찾아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가 분당의 현안 해결에 솔선수범해 왔다면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고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입찰 공고 직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유 전 사장이 직무대행이 됐고요. 그 다음 달 성남의 뜰이 사업 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몇 달 뒤 유 전 사장은 성남도시공사에서 퇴임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에 취임한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다시 중용됐습니다. 이런 유 씨가 최근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을 지낼 때 당시 실무진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였었는데요. 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계획하던 지난 2014년 당시 개발사업본부 소속이었던 A 초장이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서 제동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묵살하고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미 누가 올 거라고 결정이 된 분위기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가먹지 말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초과되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서로 샤워를 하자. 그런 장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는 거지 네가 뭔데 그런 식의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좀 거기에서 고성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최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혹시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면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제가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 씨는 오히려 자신이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후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 전 본부장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접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 전 본부장, 이전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될 당시 자신이 임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결에는 미달이지만 공공기관 임원이 됐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국민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2010년 10월에 있었던 경기도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 최윤길 의원이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자격 기준을 열거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자격 조건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뭔가 조건을 맞춰서 하긴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열거한 자격 기준은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다고 답을 하고 또 최 위원이 5번째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 항으로 채용 인정된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그러니까 누군가 임명권자가 특별히 발탁을 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력을 알아봤는데 이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도 궁금합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중순에 문화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이 지사 대선 캠프 쪽에서 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13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는
캠프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뭐 서로 말이 서로 상반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서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에 유 씨가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이렇게 발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유 씨의 캠프 관여 여부도 검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유동규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한 언론하고 인터뷰한 게 보도됐어요. 네, 언론과 접촉을 자제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어지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들이 대장동 개발의 몸통으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구조였는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각자 용역을 맡아 짜인 구조지 누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업 설계 방식을 놓고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사안을 구두로 보도하지 않았을 거고 문서로 보고했을 텐데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문서가 있다면 제시를 해달라. 관계자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10년 후 부동산 상황을 예측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인연을 어떻게 맺었냐는 질문에는 2010년 지방선거 직전 본인이 1기 신도시 연합회장이었는데 그때 인연이 됐고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 합류설에 대한 질문엔 캠프 주변 CCTV나 통화 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가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에서 부르지도 않더라. 언론에서 측근을 만들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두절이다, 잠적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유동규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종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 유동규 씨가 자기가 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하기도 했고 직접 어떤 개발 사업에 추진했기도 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향상 실제 성남도시공사에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을 텐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이재명 지사는 이 전체의 기획은 유동규 씨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이렇게 답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잠적설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외국에 간 뭐 다 출금을 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인터뷰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은 피할 생각이 없다, 떳떳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또 유동규 씨하고의 캠프 관련성이라든지 또 이 작업에서 키맨이 유동규라는 말을 말하자면 용인하지는 않을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요 어제 민간 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수익을 놓고 리스크가 있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과 달리 당시 성남시는 사업성을 높게 봤다 이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런 문건에 결재 서명을 한 것을 근거로 내세운 건데요. 이 출자 승인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 6.66%, 경제성 분석 1.03% 수준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 땅값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기가. 그래서 사실 이익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 또는 시행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하는 거죠.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늘어났지만 만약 손해가 났으면 그건 또 민간업자들이 감당했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특위 관계자는 통상 내부 수익률 4.62%, 경제성 분석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사업 리스크가 상당했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과연 위험성이 컸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 사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위험성이 컸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서 서명한 문건에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나온 또 어떤 보도를 보면 당시의 성남시 의회에서는 당시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뭔가 사업의 리스크가 많다,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한 그런 내용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들어서 또 이재명 지사는 봐라, 뭐 이거 이렇게 위험성이 크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딜레마일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이 서류에 서명을 하는 그 서류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제약이잖아요. 의회에서도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업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만 결재가 가능하고 그래야 배임도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설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민간업자한테 너무 높은 배당이 갔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하이리스크를 너무 크게 지금 증폭시키는 바람에 도리어 이게 지금 이 서명까지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하이리스크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은 굉장히 타당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2005년도부터 이것이 이제 그 남판교라고 해서 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기사들을 비카인스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약 한 13개에서 15개까지의 대장동 개발이라는 키워드로 기사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벌리 힐스 남판교 또다시 개발되나 아니면 황금 땅 마지막 뭐 금싸라기 땅 이런 식의 제목들이 나와요. 이 내용인즉슨 언론에서도 또는 또 언론이 인용한 전문가들도 이건 지금 판교와 정자동과 그 밑에 있는 다 개발이 되고 남아 있는 굉장히 노른자 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상당히 이건 개발이 이익이 크다라고 그 당시부터 이미 인정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허가까지도 전부 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해명하면서 하이리스크를 부각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부메랑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검찰이 먼저 칼을 빼들었죠. 이재명 후보 측이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긴 하지만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루 여부를 포함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사실 혐의 유무를 가리려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일 겁니다. 그런데 야권 내에서는 검찰이 과연 핵심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기도 해요. 네, 경찰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에 대한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아직 정식 입건은 아닌 내사 단계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서 경찰에 통보를 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대표 이모 씨가 대장동 개발사 완료 뒤인 2019년과 지난해 회사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TV조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내용이죠. 김 씨는 지난해까지 이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가 됐고요. 2019년 26억 8천억을 빌렸다 갚고 이듬해 12억을 다시 빌린 걸로 공시가 된 이모 대표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의 채권, 이 채무관계에 관해 전부 소명했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의 화천대유 조사가요, 배임이나 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김 씨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서 정치부나 또 성남 주재 기자가 아닌 법조 취재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인터뷰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김 씨 측에서는 당시 회사 사정상 마땅히 취재할 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 법조 담당 기자였던 김 씨가 맡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 기사의 제목도 변호사에서 지자체장으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박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의아한 부분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이재명 캠프 측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중에
1000여 건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그 1000명 중에 1명일 뿐이다 이러면서 인터뷰 한 번 했다고 연관성이 있을 리가 없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그 언론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에서는요,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게 특혜 아니냐라는 주장에도 자본금과 투자금은 다르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수익을 따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다 웃어요. 예. 자본금 5천만 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우리 부동산 개발할 때 5천만 원으로 설립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본금과 투자금 다른 거죠. 예. 이 사업비가 한 1조 5천억인데 PF로 받은 게 7천억이고 초기에 투자한 게 한 350억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성전자도 뭐 자본금이 9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1년에 뭐 수백 조씩 매출 올리고 수익 올리고 올리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기준으로 뭐 이게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을 펼치는 여권 후보들에게 대장동 의혹에 공동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어처구니가 없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긍정적인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한 김두관 후보 그리고 추미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보수 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안회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그거군요. 부안회동한 우리 당 후보. 아마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시간은 진실의 편이다. 나중에 아차 자살골이었구나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당 후보님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면서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 공동 성명이든 후한무치한 저질 정치 공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함께 맞서자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은 대규모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 모범적인 개발 사업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적극 감싸기도 했는데요.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후보 측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시장이 네. 직접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이 비리에 어떤 참여해 있거나 이런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직접 되지 않는 그 민간업자와 그 당시에 어떤 실무 담당자들 혹은 뭐 일선 그 공직자들 간에 네. 좀 부적절한 관계나 아니면 뭔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뭔가 좀 석연치가 않은 건데 이재명 캠프에서 이거를 옹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낙연 이제 후보 측에서 대장동 프레임은 국힘에서 짜놓은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 속에서 이낙연 후보도 같이 싸워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도 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 끓이는 게 있으면 만약에 단 한 푼이라도 먹었다거나 어떤 비리에 연루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본인이 어떻게 나서가지고 직접 해명을 했겠습니까? 이낙연 캠프 측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펴면서도 또 이재명 후보의 직접 책임이나 또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에 대한 문제는 말하자면 공공성을 가졌느냐, 얼마나 제대로 환수했느냐, 왜 이렇게 더 많은 수익을 얻었느냐, 특혜가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이고 실제로 그 돈이 이재명 지사 측에 흘러갔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토론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특히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순수하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동의 소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심상정 의원도 똑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 특별검사보다는 특임검사의 제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마 검찰 내에서 검찰 내에서 조사하기를 바란다는 측면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톤 다운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을 겨냥한 비판이 나옵니다. 기본 사기꾼 이재명의 최측근은 기본 투기꾼이냐라는 비판입니다. 기본 투기꾼요? 이거 정말 새로 들어본 말인데요. 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논란이 되자 이 전 원장은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났는데요. 이 전 원장이 서울 청담동과 경기 분당 아파트 2채, 그리고 강원 충남 등의 전답과 상가 토지 등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가 일종의 부동산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에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한주 전 원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캠프를 사퇴한 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되어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름을 끼얹을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원장은 한겨레 청담동 아파트는 작년에 재건축이 시작돼 경기도에 물어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횡성 땅은 선산 용도로 조성한 것이다. 이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리엔파트너즈라는 법인을 세우고 임대소득의 8분의 1을 자녀들에게 배당을 하려고 했는데 배당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 전 원장은 이재명 후보하고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핵심 측근으로 또 꼽히고요. 또 정책적인 멘토로도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해왔던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장본인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사기를 쳐놓고 정작 본인들은 뒤에서 벌이는 일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부동산 투기다.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이 RN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4.2%, 이낙연 후보 30.2%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N서치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거진 대장돈 땅 의혹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총결집됐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홍준표 후보 34.5%, 윤석열 후보 30.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그럼 가상 양자 대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재명 대 홍준표는 이재명 후보가 29.3%, 홍준표 후보가 28%였고 이재명 대 윤석열은 각각 23.6%, 40.9%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대 홍준표 양자 대결입니다. 이낙연 후보 25.1%, 홍준표 후보 33.3%였고 이낙연 대 윤석열도 이낙연 후보 26.2%, 윤석열 후보 39.3%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해드린 지금 이 여론조사는 22일하고 23일쯤에 대개 조사된 것이어서 추석 연휴 민심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발표될 호남 지역의 민주당 경선 관련 민심도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 최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선거인단 규모가 20만 명에 달하는 호남의 민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이 KBC 광주 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호남 지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42.3%, 이낙연 후보가 39.8%로 오차범위 내에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층만 놓고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재명 지사를 13.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남 경선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도해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 내용 중에서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그 양자 대결 조사 결과가요. 각각 32.6% 대 40.9%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보도해드린 대로 호남 지역의 민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 결과가 내일 발표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신 이런 결과들이 과연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좀 이재명 후보한테 별로 유리하지는 않은 내용들일 텐데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매일경제 MBN 의 의뢰로 RN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부터 보죠. 그 직전 대비를 한번 해보면 상당히 지금 좁혀진 거예요. 그 직전에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9일 날 한 것이 이재명 지사가 그거에 비해서 2.3% 내려갔고 이낙연 후보가 7.4%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추세선으로 따라붙은 이유를 봤을 때 이낙연 후보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었는가? 즉 뭐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적인 이야기라든지 혹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거나 하는 밈이 퍼졌거나 이런 상황이 감지되지 못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의 마이너스 요인은 확실하게 대장동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대장동 의혹이라는 외적인 어떤 요인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광주와 관련된 뭐 일단의 그런 여론조사들도 사실 뭐 여러 리서치뷰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왔지만 그 직전에 한 것에 대비해 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개 여론조사에서 광주, 전남만 따로 그 표본을 했을 때도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서 있었던 어떤 여론조사 많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좁혀졌거나 아니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직전 그러니까 광주 전남 이 여론조사나 혹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권리당원 투표가 있기 직전에 벌어진 일들이 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아쉬운 건 이것과 더불어서 자신한테 플러스 요인, 즉 여론조사에서도 가상 대결로서 뭐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야당 후보들과 맞섰을 때 차이가 나게 앞서거나 혹은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한쪽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외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되 자신의 플러스 요인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좀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좀 아쉬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상 2강 1중 구도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2차 컷오프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토론회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어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향해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2차 토론회 분위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말 실수를 하셨던데 누구가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홍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통합범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검사 26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래 해석합니까? 윤석열, 홍준표, 이른바 2강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상당히 매서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중하위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토론의 분위기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야당 내 빅2로 꼽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이 각을 세우는 주자들의 존재감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두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1위를 차지하기 위한 빅2 후보들의 공방 역시 치열한 상황인데요. 어제 두 후보 간 공방에서는 또다시 두테르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두테르테의 시기라고 했죠. 두테르테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무기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형이 흉악범이 확정된 사형수가 형소법 465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내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465조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두테르테 시각하고는 틀리죠. 그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대통령이 그 사법 판결까지 이런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네. 연구원님. 네.
검찰총장 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걸 그래 해석합니까? 형사소송은 465조가 아니 뭐 제가 두테르테 갔다고 있는데. 해서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저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홍준표 후보님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초에 윤 후보가 자신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비유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윤 후보하고 공방을 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윤 후보는 지난 1일에 영아 강간 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언급했던 홍 후보를 겨냥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홍 후보가 이를 다시 언급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니까 이에 대해서 윤 후보가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응수를 한 겁니다. 윤 후보가 지난 1차 토론회 때는 상당히 많이 좀 긴장한 듯이 보였었거든요. 어제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토론회 이후 정치권에서는 방어 중심이었던 윤 후보가 공세 모드로 전환해서 토론회에 다소 익숙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맞수인 홍 후보는 노련미를 과시했지만 지지율을 급상승시킬 만한 포인트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 의견인데요. 특히 홍 후보는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어제도 하태경 후보의 조국 수용 공세에 곤혹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근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지? 예, 검수완박 공약을 하셨죠.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번 때도. 제가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경찰 같이 주자고 했지. 이번에 굳이 검수완박 공약을 한 거는 계속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이미 그 사내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태경 후보가 어제는 홍 후보의 검찰 수사권 박탈 공약을 들어가지고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한 검수완박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어제 토론회 초반부터 이 홍준표 후보의 조국 전 장관 이 가족 관련 발언에 허점을 파고드는가 하면 조 전 장관과 홍 후보의 관계도 따져묻는 등 작심한 듯이 홍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노련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당황한 듯한 그런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토론은 참 힘든 게임이라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지적하면 내부 총질이라며 소란스럽고 평소 하던 대로 부수고 깨고 밀어붙이면 너무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강약도 조절하고 템포도 조절하고 그러다 보니 리듬은 흐트러진다며 당내 토론이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홍 후보의 자평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2차 토론회. 네. 또 공교롭게도 1차 토론회 끝나서도 바로 이 코너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난했으나 너무 수비만 치중을 했다라고 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하프라인을 넘어서 가끔 공격도 했습니다. 즉 지난번에는 이 자신을 주로 공격하는 상위권 후보들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를 회피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좀 더 도전적이지 않고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유승민 후보와 경제 얘기도 맞붙었고 또 홍준표 후보하고도 안보 얘기도 맞붙었습니다. 단지 다른 후보들이 좀 입에 전략을 잘못 짠 것도 있어요. 너무나 윤 후보의 어떤 기대 수준이 낮았던 건지는 모르지만 LTV가 뭡니까? 뭐 전략 전술이 뭡니까? 전술핵이 뭡니까? 이런 식의 아주 그 원천적인 질문만 했기 때문에 더 무난하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홍준표 후보는 아마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앵그리버드에서 스위티버드로 좀 바뀌는 느낌이에요. 네,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누가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무난하게 좀 넘기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1차 토론 때 민주당 경선에서 1차 토론 때 사이다 같지 않다.
라는 컷오프 직전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컷오프 이후에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어떤 딜레마는 자신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도 그런 뭐랄까요 가부장적인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 선이 어디냐 그걸 놓고 아마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까 같은 그런 수레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윤석열 후보는 공약 표절 논란으로 경쟁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가장 먼저 윤 후보와 이강을 형성 중인 홍준표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서 공약이 짬뽕돼 있다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하니까 문제가 커진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이어서 유승민, 원희룡 후보 등도 윤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도용했다면서 잇따라 나를 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그 카피 닌자라고.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뭐 별로 갖다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미국 선거에서는 네. 공약 표절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백견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윤 후보가 자신을 향한 공세에는 그래도 나름 반박을 좀 했군요. 네, 하지만 군 복무자의 주택 청약 가점 공약을 두고 맞붙은 유 후보와의 공방에서는 말실수로 익힐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발언 때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을 못 만들었다. 이거는 일종의 주택 청약 제도의 기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이 주택 청약 통장이 주로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비춰볼 때 윤석열 후보가 좀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런 윤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주택 청약이 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쏟아졌고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경선 토론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어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화성에서 살다가 왔습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옛 권력자의 얘기처럼 황당한 얘기입니다. 절대 다수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입니다.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을 못했다고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도 하시고 공약 뺏기기에만 몰두하시던데 제발 낮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윤 캠프 측은 윤 후보가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다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이 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황교안 후보는 1차 토론회에 이어 어제도 대법원 주관 재검표에서 불법 투표용지가 확인됐다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황 후보의 거듭된 주장과 질문에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등은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최재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정상적 투표용지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 회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입장을 바꾸고 또 나중에는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사전 투표 관련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소 표현에 있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내렸고 지금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가능성 물으니까 의문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 윤 의원님 그 의문이 있다는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지금 치부돼 버렸어요. 글쎄, 하여튼 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그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하태경 후보는 상당히 비판을 세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끝낸 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교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토론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야 하는데 황교안 후보가 초를 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이어 하 후보는 황 후보를 향해 공약도 부정선거, 질문도 부정선거, 답변도 부정선거, 온통 부정선거뿐이다라면서 당 선관위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주장으로 경선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청약과 관련한 윤 후보의 말실수 일단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말하자면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다소 윤 후보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게 주택 청약 지도라는 거는 일반 국민 대중이 알 수 있는데도 미리 그걸 좀 얼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실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적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실제로 또 해명이 오히려 더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면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그걸 기회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었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공약 자체 일관성이라든지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비전을 담아놓은 공약이 되느냐 이런 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의원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하태경 의원이 지금 공세를 강하게 펴고 있는데 황교안 후보가 계속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라든지 최재형 후보도 뭔가 거기에 약간은 좀 수긍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이너스 요인, 좀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 순위가 낮은 그런 후보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가 나머지 후보들이 가지 않은 틈새 그런 비전이라든지 혹은 정책이라든지 또는 의혹 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한테 돌아오는 어떤 이 많은 시간들을 할당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황교안 후보는 아마 그것을 선택한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이 동조했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 들여다보면 두 분 다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지역구 내에서 의문이 있을 때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으므로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라는 가정문에서 한 것이지 황교안 후보처럼 적극적으로 이런 의혹을 전면에 부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한 분은 또 판사고 한 분은 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어떤 답변을 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사실은 본인들의 정치공학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경선 불복으로 비춰지면 이게 이 전체적인 선거 불복, 경선 불복이 아니라 선거 불복으로 이어지면 국민 다수의 그런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당이 여기에 한 늪에 빠져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리두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조 씨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소인 조성은, 피고소인 윤석열 이렇게 적힌 고소장을 직접 공개를 한 건데요. 조 씨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은 조 씨는 김웅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윤 후보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같은 혐의의 협박과 특수 협박교사 혐의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와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제보를 정치 공작으로 치부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두 사람을 비판했던 조 씨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과 그다음 김웅 의원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이나 이런 것들로 전혀 해명한 바가 없고요. 예. 모두 공작이다, 뭐 허위다라는 것들로만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평가할 대응조차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허위 주장들은 거의 다음날 수준에서 그 주장들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예. 참 양심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 씨는 제보 배후에 박지원 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제2의 윤지호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은 다음 주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